우리 별님이들 반가워요. 달님 쌤이에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냈지요? 즐거웠던 생각하면 선생님은 미소가 가득해져요. 우리 별님이들도 미소 지으며 포근한 이불 덮고 잘 자요. 첫 번째 이야기, 토끼와 자라. 옛날하고도 아주 오랜 옛날 바닷속 깊은 곳에 용왕님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해 용왕님이 큰 병에 걸려 석 달째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했답니다. 용왕님이 빨리 나으셔야 할 텐데. 그러게 말이야. 정말 큰일이군. 큰일이야. 백성들은 다들 용왕님을 걱정했어요. 용하다는 바닷속 의원들이 차례차례 용궁을 다녀갔어요. 거참, 까닭을 알 수 없는 병이야.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 고치겠는걸. 모두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기만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잉어 의원이 용왕님을 찾아왔어요. 잉어 의원이 용왕님의 맥을 짚어보았어요. 꼭 한 가지 약이 있기는 한데. 용왕님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 약이 무슨 약이요? 어서 말해주시오. 땅 위에 사는 토끼의 간이랍니다. 용왕님이 신하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누가 가서 토끼의 간을 구해오겠느냐? 용왕님, 전 너무 늙어서. 전 아내가 어제 아이를 낳아서. 신하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꽁무니를 뺐어요. 용왕님은 생각다 못해 방을 내부쳤어요. 토끼의 간을 구해다 바치는 자에게는 큰 상과 벼슬을 내리겠노라. 그 방을 보고 백성들이 수군거렸어요. 상도 좋고 벼슬도 좋지만 내 목숨이 더 소중하지. 맞아. 무태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 그런데 토끼를 잡으러 가겠다고 용감하게 나서는 백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부 벼슬을 하는 자라였어요. 자라는 곧 용왕님 앞으로 불려갔습니다. 오, 보기 드물게 용감한 신하로다. 여기 토끼 그림이 한 장 있으니 이걸 가지고 무트로 가도록 하여라. 용왕님, 반드시 토끼의 간을 구해오겠습니다. 자라는 한 손에 토끼 그림을 꼭 쥐고 무트를 향해 출발했어요. 오래오래 헤엄을 친 끝에 마침내 자라는 무트에 다다랐습니다. 자라는 쉴 틈도 없이 토끼를 찾아 나섰어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여러 짐승을 만났지요. 몽몽몽. 이건 아니야. 키가 짧고. 아이고 무서워라. 이건 꼬리가 너무 길어. 자라는 몹시 지쳤어요. 저 바위에 기대어 좀 쉬어가자. 그때 산 비둘기 한 마리가 포르르 날아왔어요. 자라님, 여기 웬일이세요? 토끼를 만나보려고 왔다오. 토끼는 이런 데서 살지 않아요. 저 언덕 너머 숲속에 한번 가보세요. 자라는 불이 나게 언덕을 넘어갔어요. 한참을 가다가 귀가 쫑긋한 짐승과 마주쳤어요. 옳지, 저 짐승은 틀림없는 토끼야. 토끼. 자라는 토끼에게 공손히 인사를 했어요. 저는 용궁에 사는 자라입니다. 선생의 뛰어난 지혜가 용궁까지 알려졌답니다. 그래서 용왕님이 선생을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토끼는
우쭐해져서 자라를 따라 나섰습니다. 자라는 토끼를 등에 태우고 바닷속을 헤엄쳐 들어갔어요. 헤엄치면서 자라는 용궁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용궁에 가면 귀한 음식을 맛보실 거예요. 또 갖가지 선물도 듬뿍 받게 될 겁니다. 마침내 자라와 토끼는 용궁에 닿았습니다. 와, 용궁은 정말 으리으리하구나. 토끼의 동그란 눈이 더 동그래졌어요. 너무 기뻐 가슴까지 콩콩 뛰었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험상궂게 생긴 군사들이 토끼를 에워쌌어요. 토끼는 밧줄에 꽁꽁 묶여 용왕님 앞으로 끌려갔답니다. 용왕님이 토끼를 굽어보며 말했어요. 토끼야, 내가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내 간을 먹으면 낫는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자라를 시켜 너를 잡아왔느니라. 토끼는 그만 눈앞이 캄캄해지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쿠, 내가 어리석었어. 자라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다니.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용왕님은 간을 내놓으라고 재촉했어요. 아,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는데. 마침내 토끼는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용왕님, 지금 제 몸에는 간이 없어요. 숲속 옹달샘가에 숨겨두고 왔답니다. 네 이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정말입니다. 제 간은 몸에 좋다고 소문이 나서 탐내는 짐승들이 아주 많답니다. 그래서 어디 갈 때는 꼭 빼놓고 다니지요. 그럴싸한 토끼의 말에 용왕님은 깜빡 속아 넘어갔어요. 용왕님, 저를 무태 데려다 주시면 숨겨둔 간을 얼른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 그렇다면 자라와 함께 다녀오도록 해라. 토끼와 자라가 바닷가로 올라왔어요. 토끼는 자라 등에서 내려 깡충깡충 뛰어갔답니다. 자라야, 용궁 구경 한번 잘했다. 그냥 가면 어떡해? 간을 내줘야지. 이 미련하고도 멍청한 자라야. 세상에 간을 넣었다 뺐다 하는 짐승이 어디 있더냐? 그제야 속은 것을 깨닫고 자라는 발을 동동 굴렸어요. 하지만 이미 토끼는 언덕 너머로 사라진 뒤였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흥부와 놀부. 쌩쌩 찬바람 부는 겨울날, 흥부가 대문을 두드리며 사정했어요. 형님, 놀부 형님, 이렇게 쫓아내면 어디로 가란 말이오? 어허,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살아가도록 해라. 심술쟁이 놀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동생 흥부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가요? 흥부의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배고파요. 밥 주세요. 아버지, 따뜻한 방에 들어가고 싶어요. 어린 자식들도 덩달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빈손으로 쫓겨났으니. 흥부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흥부는 형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쌀 한 톨 없이 쫓겨난 흥부 가족은 먹을 것이 없어 며칠을 쫄쫄 굶었습니다.
아버지, 배고파요. 아버지, 밥 주세요. 여보, 먹을 게 없으니 젖도 안 나오네요. 아이들이 밥 달라 젖 달라 보채자 흥부는 할 수 없이 형님네를 찾아갔습니다. 형님, 쌀 좀 꺼주세요. 꼭 갚아드릴게요. 내 놈한테 꺼줄 쌀이 어디 있단 말이냐. 놀부는 흥부에게 몽둥이를 휘둘렀어요. 흥부는 마당을 돌아 부엌으로 갔습니다. 때마침 형수가 저녁밥을 푸고 있었어요. 에고, 형수님, 밥 한 술만 떠주시오. 뭐야, 웬 거지가 부엌까지 들어왔다. 형수는 밥 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후려쳤어요. 흥부는 울면서 뺨에 붙은 밥알을 떼어 먹었습니다. 고생스럽게 겨울이 다 지나가고 살랑살랑 봄바람 부는 3월이 되었습니다. 지지배배 지지배배, 여보,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왔어요. 제비 한 쌍이 흥분의 처마 밑에 둥지를 들었습니다. 얼마 뒤에는 귀여운 새끼 제비들도 생겨났어요. 찍찍찍찍, 찍찍찍찍찍. 어머니, 새끼 제비 좀 보세요. 입을 짝짝 벌리고 먹이를 받아먹어요. 흥분의 아이들이 시끌벅적 떠들고 있을 때 난데없이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구렁이는 꿈틀꿈틀 제비집으로 다가가더니 새끼 제비들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답니다. 쉿! 쉿! 이 몹쓸 구렁이 썩 사라지지 못해. 흥부가 재빨리 낫을 휘둘러 구렁이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에 새끼 제비가 땅으로 떨어졌어요. 새끼 제비가 다리를 다쳤나 봐요. 발발 떨고 있어요. 피도 나고요. 아내가 새끼 제비를 받쳐들고 흥부는 헝겊으로 다리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조심 제비집에 갖다 놓았지요. 지지배배 지지배배,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듯이 엄마 제비가 흥부 머리 위에서 빙빙 돌았어요.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어요.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덕분에 흥부네는 굶지 않고 겨울을 날 수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었어요. 흥부가 밭갈이를 하고 있는데 머리 위에서 제비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지난해 다리를 다쳤던 그 제비 아니냐. 까딱까딱 고개짓을 하던 제비는 입에 물었던 박씨를 툭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흥부는 박씨를 울타리에 심었어요. 아이들은 번갈아 가며 물을 주었습니다. 싹이 나고 잎이 생기고 덩굴을 뻗더니 보름달 같은 박들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자, 이제 박을 타봅시다. 흥부 내외는 마주 앉아 톱질을 시작했어요. 슬근슬근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이 바가지 복바가지, 저 바가지 복바가지. 봉! 첫 번째 박이 갈라졌어요. 금돈, 은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벙! 두 번째 박이 갈라졌어요. 비단과 보물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벙! 세 번째 박이 갈라졌어요. 튼튼하게 생긴 일꾼들이 뛰어 나왔습니다. 흥부네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에 놀부는 심술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답니다. 흥부 녀석이 했는데
나라고 못할까? 놀부는 제비집에서 새끼 제비 한 마리를 꺼냈습니다. 아프더라도 좀 참아라. 놀부는 새끼 제비의 다리를 또 부러뜨렸어요. 그리고 헝겊으로 친친 동여 베었습니다. 내년 봄에 꼭 박씨를 물어와야 한다. 응? 다시 봄이 왔습니다. 강남 갔던 제비들이 돌아왔어요. 놀부가 다리를 부러뜨렸던 제비도 돌아왔습니다. 제비는 박씨 하나를 툭 떨어뜨려 주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나도 이제 큰 부자가 되었다. 놀부는 박씨를 심고 온갖 정성을 기울였어요. 드디어 달덩이만한 박이 주렁주렁 열렸답니다. 놀부 내외도 마주 앉아 박을 타게 되었어요. 벙! 첫 번째 박에서는 도깨비들이 우르르르. 벙! 두 번째 박에서는 온갖 벌레가 꿈틀꿈틀. 벙! 세 번째 박에서는 누런 똥물이 쏟아져 나와 놀부의 재산을 모두 삼켜버리고 말았답니다. 거지가 된 놀부는 흥부를 찾아갔어요. 착한 흥부는 형님을 용서하고 따뜻하게 맞아 주었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콩쥐와 팥쥐. 옛날 옛적 한 마을에 사이좋은 부부가 살았답니다. 그러나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부부는 매일 밤 삼신 할머니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저희도 자식을 갖게 해주세요. 부부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는지 부인은 아기를 낳았습니다. 부부는 아기 이름을 콩쥐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부인은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세월이 흘러 콩쥐는 어엿한 처녀로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맞았어요. 새어머니는 팥쥐라는 딸을 데리고 왔답니다. 하루는 새어머니가 콩쥐에게 나무 호미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콩쥐야, 이 호미로 자갈밭을 메거라. 오늘 안으로 못 맬 때에는 따끔하게 혼날 줄 알아라. 콩쥐는 나무 호미를 가지고 열심히 풀을 메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나무 호미가 뚝 부러지고 말았어요. 이를 어쩌나, 호미가 부러져 버렸으니. 콩쥐가 눈물을 흘리며 부러진 호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커다란 황소가 나타났어요. 콩쥐 아가씨, 왜 울고 계세요? 콩쥐가 사정 이야기를 하자 황소가 콩쥐 아가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금세 메어 놓을게요. 하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자갈밭을 메었답니다. 콩쥐는 황소에게 고맙다고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벌써 자갈밭을 다 메었단 말이냐? 새어머니의 말에 콩쥐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어머니, 콩쥐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밭쥐야, 내 말이 맞다. 아무래도 내 눈으로 봐야겠어. 만약에 거짓말일 때는 콩쥐, 넌 크게 혼날 줄 알아라. 콩쥐는 새어머니와 팥쥐를 데리고 자갈밭으로 갔습니다.
이럴 수가. 자갈밭을 본 새어머니와 팥쥐는 너무 놀라 입이 쩍 벌어졌어요. 어느 날 새어머니는 팥쥐와 함께 집을 나서며 공지야, 부엌에 있는 빈독에 물을 가득 채워 놓아라.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채워 놓아야 한다. 하고 콩쥐에게 일을 시켰어요. 콩쥐는 하루 종일 물을 길어 독에 물을 부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독에는 물이 차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한 콩쥐가 독 안을 들여다보고는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가, 이건 밑 빠진 독이잖아. 그때였어요. 두꺼비가 독 안으로 들어가 깨진 구멍을 막으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콩쥐 아가씨, 내가 구멍을 막고 있을 테니 물을 길어다 부으세요. 고맙다 두꺼봐. 콩쥐는 부지런히 물을 길어다 부었답니다. 그러자 독 안에는 금세 물이 가득 채워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새어머니와 팥쥐는 독 안에 물이 채워진 걸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아침 새어머니와 팥쥐가 집을 나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지야, 우린 건넌 마을 잔치집에 갈 테니 넌 마당에 있는 별을 다 찧어놓고 오너라. 이야, 이 많은 별을 언제 다 찍고 잔치집에 간담? 콩쥐가 마당에 있는 별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짹짹짹짹 소리를 내며 참새떼가 우르르 날아왔어요. 우리가 별을 찧어 놓을 테니 콩쥐 아가씨는 잔치집에 갈 준비나 하세요. 고맙다 참새들아. 콩쥐가 옷을 갈아입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럴 수가. 콩쥐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콩쥐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에 참새들이 별을 다 찧어 놓았거든요. 콩쥐는 다시 한번 참새들에게 고맙다고 하고 집을 나섰어요. 콩쥐가 개울가를 지나갈 때였답니다. 길을 비켜라. 원님이 행차하신다.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콩쥐는 뒷걸음질 치며 달아났어요. 그 바람에 신발 한 짝이 개울에 빠졌습니다. 원님은 달아나는 콩쥐의 뒷모습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 참으로 아름다운 아가씨로구나. 원님은 하인을 시켜 개울에 빠진 신발을 건져오게 했어요. 신발을 잃어버려 잔치집에 갈 수 없게 된 콩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잔치집에서 돌아온 새어머니와 팥쥐가 공지야, 일은 하지 않고 뭐 하는 거냐? 하고 콩쥐를 나무랐어요. 벼는 다 찧어 놓았어요. 뭐라고? 그 많은 별을 다 찧어 놓았다고? 새어머니와 팥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마당을 둘러보았어요. 이럴 수가, 정말 별을 다 찧어 놓았네. 그때였어요. 원님이 콩쥐의 신발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신발의 주인을 찾고 싶어 이곳까지 왔소. 나는 이 신발의 주인을 색시로 맞이하려고 하오. 원님, 그 신발의 주인은 우리 딸 팥쥐랍니다. 팥쥐야, 어서 신어보아라. 새어머니는 신발을 팥쥐에게 신겨 보았습니다. 그러나 팥쥐는 발이 커서 신발이 맞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그대의 딸은 이 신발의 주인이 아닌가 보. 옆에 있는 아가씨가
한번 신어보도록 하오. 원님은 콩쥐에게 신을 신어보게 했습니다. 신발은 콩쥐의 발에 꼭 맞았어요. 오, 아가씨의 발에 딱 맞구려. 이제야 신발의 주인을 찾았소. 하고 원님이 기뻐하자 콩쥐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며칠 후 원님은 콩쥐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마음씨 착한 콩쥐가 복을 받았다며 제일처럼 기뻐했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그렇고 말고 하늘이 콩쥐의 착한 마음을 알고 복을 내린 거야. 그러나 새어머니와 팥쥐는 배가 아파 발만 동동 굴렸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옛적 어느 깊은 산골에 홀 어머니와 오누이가 살았습니다. 세 식구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부자가 부럽지 않을 만큼 행복했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산 너머 잔치집에서 일을 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스무고개를 언제 넘나. 아이들이 배가 고플 텐데. 어머니는 떡 광주리를 이고 부랴부랴 한 고개를 넘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호랑이 한 마리가 불쑥 나타난 게 아니겠어요? 배가 고프던 참에 잘 되었군. 하고 호랑이는 어머니 주위를 맴돌았어요. 살려주세요, 호랑이님. 집에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어머니는 떡 광주리를 내려놓고 호랑이에게 빌었어요. 광주리에 담긴 떡을 본 호랑이는 군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얼른 떡 하나를 호랑이에게 주고는 고개를 넘었어요. 그런데 한 고개 한 고개 넘을 때마다 호랑이가 나타나 떡을 빼앗아 먹었습니다. 휴, 이제 한 고개만 넘으면 집이구나. 그때 또다시 호랑이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호랑이님, 이제 떡이 하나도 없는걸요. 어머니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간신히 말했어요. 그래, 그럼 너라도 잡아먹어야겠다. 어우. 호랑이는 어머니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집에 아이들이 있다고 했겠다. 얼른 가서 그놈들도 꿀꺽 잡아먹어야지. 호랑이는 어머니의 옷으로 갈아입고 오누이가 사는 집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얼른 문 열어다오. 호랑이는 엄마 목소리를 흉내내어 말했어.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다고 생각한 오누이는 문틈으로 살짝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 저건 호랑이야. 치맛자락 뒤로 호랑이의 꼬리가 보였던 거예요. 깜짝 놀란 오누이는 살금살금 뒷문으로 나와 뒤뜰에 있는 감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요 녀석들이 어디에 숨었지? 호랑이는 이리저리 오누이를 찾아다녔어요. 오빠, 무서워. 동생의 목소리를 들은 호랑이는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너희들 거기 숨어 있었구나. 그런데 거긴 어떻게 올라갔니?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지. 오빠가 재치 있게 대답했어요. 호랑이는 부엌에서 참기름을 가져와 발에 치덕치덕 바르고
나무를 오르기 시작했어요. 에고 에고, 왜 이리 미끄럽지? 안간힘을 쓰던 호랑이는 그만 쿵 하고 엉덩방아를 찧었답니다. 그러자 바보 같은 호랑이, 도끼로 척척 찍고 올라오면 될 것을 하고 동생이 그만 나무로 올라오는 방법을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내가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지? 하고 호랑이는 헛간으로 달려가 도끼를 가져왔어요. 쿵, 쿵, 쿵! 호랑이는 나무를 찍어대며 성큼성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어떡해! 호랑이와 오누이 사이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바들바들 떨고 있는 동생을 본 오빠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하느님, 저희를 살려주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저희를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 순간 하늘에서 스르르 새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동아줄을 꼭 붙잡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는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는 오누이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러다 정신을 차린 호랑이는 하늘나라까지 가서라도 내 녀석들을 잡아먹고 말 테다. 하고 혼잣말을 했어요. 호랑이도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느님, 저를 살려주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저를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이번에도 하늘에서 스르르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하지만 그건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동아줄을 붙잡고 하늘 높이 올라가던 호랑이는 으아! 하고 비명을 지르며 수수밭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빠는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히는 달림이 되고 여동생은 아침에 둥실 떠올라 세상을 환히 비추는 햇님이 되었답니다. 5번째 이야기, 혹부리 할아버지.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얼굴에 커다란 혹이 달려 있어서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혹부리 영감이라고 불렀지요. 더러는 할아버지를 걱정해 주기도 했어요. 할아버지, 혹 때문에 속이 상하시지요? 그러면 혹부리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허허, 이 혹도 내 얼굴이니 할 수 없는 일이지. 어느 화창한 여름날이었어요. 혹부리 할아버지는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나무를 했지요. 시원한 바람은 솔솔 땀을 식혀주고 시냇물은 졸졸 흥을 돋워 주었어요. 한참 나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쿠, 갑자기 웬 비람. 혹부리 할아버지는 비 피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숲속에서 빈 집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달려갔지요. 밤이 되자 비가 그치고 둥근 달이 떠올랐어요.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여기서 자고 가야겠군. 혹부리 할아버지는 빈집에 누웠어요. 혼자 있자니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쑤 좋다, 얼쑤 좋아. 둥근 다리, 얼쑤 좋아. 혹부리 할아버지는 무서움을 잊으려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였어요. 무너진 담벼락 너머에서 불빛들이
몰려왔어요. 빨간 불빛, 파란 불빛, 노란 불빛. 혹부리 할아버지는 얼른 몸을 숨겼습니다. 불빛들은 빈 집 마당에서 멈추었어요. 오늘도 신나게 놀아보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빛들은 도깨비들로 변했답니다. 도깨비들은 마당을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었어요. 고래고래 빽빽 노래를 부르면서 말이에요. 꾀꾀꾀 꾀꾀꾀. 그런데 도깨비들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고함을 질러대는 것 같았어요. 크크크, 저 도깨비들이 정말 노래를 못하는구나. 혹부리 할아버지는 자꾸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바람에 그만 도깨비들에게 들키게 되었어요. 영감, 왜 우릴 보고 웃었지? 노랫소리가 하도 재밌어서 웃었을 뿐이라오. 혹부리 할아버지는 사실대로 말했어요. 크아, 우리가 노래를 못하기는 해. 맞아, 우린 정말 노래를 못해. 도깨비들은 서로를 보며 키득키득 거렸답니다. 그러는 영감은 노래를 잘하오? 노래라면 제가 좀 하지요. 그럼 영감 노래 한번 들어봅시다. 혹부리 할아버지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의 노랫소리는 고요한 달밤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도깨비들은 할아버지의 혹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어요. 영감은 어디에서 그런 좋은 노랫소리가 나오는 거요? 혹시 이 혹에서 나오는 거 아니요? 이건 그냥 혹이라오. 혹부리 할아버지는 부끄러워하며 두 손으로 혹을 가렸어요. 도깨비들은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답니다. 이 보물을 줄 테니 그 혹을 우리에게 떼어주시오. 어떻게 혹을 뗄 수 있단 말이요? 그건 걱정하지 마시오. 도깨비들은 보물을 한가득 꺼내 놓더니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 땅을 내리쳤어요. 호가 떨어져라 뚝딱. 그러자 혹부리 할아버지의 혹이 감쪽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와, 우리도 노래하는 혹을 얻었다. 도깨비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사라졌답니다. 혹부리 할아버지는 도깨비 덕분에 혹도 떼고 큰 부자도 되었답니다. 이웃말 욕심쟁이 혹부리 할아버지는 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건넌말 혹부리 영감이 혹을 떼었다고. 나도 혹을 떼고 보물도 얻어와야지. 욕심쟁이 혹부리 할아버지는 숲속의 빈집으로 갔습니다. 밤이 되자 빈집 마당으로 도깨비들이 모여들더니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욕심쟁이 혹부리 할아버지는 목을 가다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얼쑤 좋다, 얼쑤 좋아. 그러자 도깨비들은 귀를 막고 소근거렸어요. 우리를 속인 혹부리 영감이 또 왔구나. 혹부리 영감을 단단히 혼내주자. 도깨비들은 욕심쟁이 혹부리 할아버지를 붙잡았어요. 영감, 그 노랫소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요? 아, 물론 이 혹에서 술술 나온다오. 욕심쟁이 혹부리 할아버지가 능청을 떨었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또 속을 줄 알아. 도깨비들은 방망이로 혹부리 할아버지를 두들겼어요. 저놈에게 이 혹도 붙여주자. 그래, 혹 붙어라 뚝딱. 도깨비들은 할아버지 얼굴에 혹을 철썩 붙였어요.
욕심쟁이 혹부리 할아버지는 양쪽 볼에 달랑달랑 혹을 붙이고 울면서 산을 내려왔답니다. 혹을 내려다가 혹 하나 더 달고 오네. 욕심쟁이 혹부리 할아버지는 그제야 자신의 욕심이 지나쳤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효녀 심청.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성은 심씨였는데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신봉사라고 불렀답니다. 어느 날 이 부부에게 예쁜 딸이 태어났어요. 부부는 딸의 이름을 청이라고 지었어요. 하지만 청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청이가 배고파 울면 신봉사는 청이를 안고 더듬더듬 마을로 젖 동량을 갔어요. 그러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불쌍하기도 하지 하면서 서로들 청이에게 젖을 먹여주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청이는 예쁜 처녀로 자랐어요. 청이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바느질을 해주고 집안일을 거들어주면서 아버지를 정성껏 돌보아 드렸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그런 청이를 칭찬했지요. 청이는 어쩜 저렇게 효성이 지극할까?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아닌지 몰라요. 발없는 소문은 이웃 마을에 사는 정승 부인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하루는 정승 부인이 청이를 불렀습니다. 청아, 나와 함께 살면서 우리 집일을 거들어주면 어떻겠니? 말씀은 고맙지만 그럴 수가 없답니다. 청이는 아버지가 걱정되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과연 듣던 대로 효성이 지극하구나. 정승 부인은 그런 청이를 더욱 마음에 들어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웃 마을에 다녀오던 신봉사가 그만 개천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사람 살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스님이 신봉사를 구해주었어요. 암 못 보는 신봉사를 딱하게 본 스님은 쌀 300석을 부처님께 바치면 눈을 뜨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고 말해주었어요. 그 말을 들은 신봉사는 눈을 뜰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쌀 300석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 생각해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휴, 우리 처지에 쌀 300석을 어떻게 부처님께 바친단 말인가? 신봉사는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의 집일을 마치고 밤늦게 돌아오던 청이가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아버지,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신봉사는 낮에 있던 일을 모두 덜어놓았어요. 그러자 청이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눈을 뜰 수 있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요. 하면서 웃는 얼굴로 아버지를 안심시켰어요. 그 무렵 마을에는 배를 타고 장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풍랑을 피하기 위해 제물로 바칠 처녀를 구하러 다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청이는 뱃사람을 찾아갔어요.
아저씨, 저를 데려가시고 쌀 300석을 주실 수 있나요? 정말이냐? 좋아, 그렇게 하마. 그렇게 해서 청이는 바다의 제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청이가 떠나야 할 날이 찾아왔어요. 뒤늦게 청이가 팔려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청아, 안 된다. 내가 죽고 내가 눈을 뜨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하면서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일은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뱃사람들은 청이를 배에 태워 파도가 크게 일렁이는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어요. 청이는 마지막으로 소원을 빌었습니다. 안 못 보는 우리 아버지께서 꼭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다음 청이는 치마를 뒤집어 쓰고 풍덩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청이가 떨어진 곳은 바닷속 용국나라였답니다. 청이의 착한 마음씨를 알고 있던 용왕님은 자, 이 꽃 속에 실려 다시 세상으로 나가거라. 하면서 청이를 연꽃에 실어 바다 위로 떠오르게 했어요. 때마침 바다 위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들이 청이가 실려있는 꽃을 보게 되었어요. 아니, 이렇게 큰 꽃이 어떻게 핀 거지? 어부들은 그 꽃을 임금님께 바쳤답니다. 오, 참으로 신기한 꽃이로구나. 임금님이 꽃을 만지자 꽃잎이 활짝 열렸어요. 꽃 속에서 나온 청이는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임금님께 털어놓았어요. 청이의 착한 마음에 반한 임금님은 청이를 왕비로 삼았답니다. 왕비가 된 청이는 임금님께 부탁했어요. 안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열어주시면 아버지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럽시다. 이윽고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나라 안 곳곳에서 암 못 보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날 그 자리에는 신봉사도 와 있었답니다. 청이는 아버지를 끌어안고 소리쳤어요. 아버지, 저 청이에요. 청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신봉사의 눈이 번쩍 떠지고 앞을 볼 수 있게 된 거랍니다. 다시 만나게 된 청이와 아버지는 궁궐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